상반기 증시 상승에 많은 사람들이 취해 있는데 이게 매크로적으로 좋아진 건 별로 없습니다. 상승에 의존했던 유일한 것이 빠르게 하락하던 CPI였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끝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업들의 실적도 잘 버텨줬기 때문에 앞으로 저물가를 기반으로 하는 고성장이 오지 않을까. 여기에 AI 열풍이 불면서 기업들은 인건비가 더 대체될 거고, 그럼 순이익은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판매 효율은 좋아질 거고, 또 AI라는 새로운 판매 영역이 생기면서 사업의 영역이 넓어지죠. 시장의 크기가 커지지 않을까. 결국 경기 침체 없이 호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믿음으로 빅테크 중심으로 증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CPI라는 유일한 구명줄이 정말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에 와 있긴 해요. CPI는 왜 내렸는가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유가와 곡물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곡물 가격은 유가와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유가와 CPI의 관계를 잘 볼 필요가 있겠죠. 유가는 경기 침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증시는 오르지만 중국 경기는 침체이기 때문에 유가가 낮게 유지돼요. CPI는 떨어지면서 미국 증시라던가 다른 나라 증시들은 좋았던 거죠. 중국이 확실하게 더 깊은 침체로 간다던가 3년 내는 회복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유가가 훨씬 더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면 CPI가 한동안은 더 낮게 유지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그런데도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영상을 찍을 때는 유가가 82달러였고 이제 85달러 근처까지 왔습니다. 100달러까지 한 16달러 정도 남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던 CPI가 오늘 발표나는 7월 CPI부터는 반등세로 돌아서요. 물론 이것 때문에 증시가 약간 하락세를 거쳤고 선반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음 달이라던가 다다음 달 CPI가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클리브랜드 연준 인플레이션 나우를 보면요, 오늘 발표할 7월 CPI를 3.4%로 보고 있고 다음 달 CPI를 4.07%로 보고 있어요. 만약 인베스팅 예상치가 3.3%니까 이번 달에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다음 달에는 3.9%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럼 CPI가 3.0을 터치하고 2%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4%대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5% 아냐? 그 다음에 6% 아냐? 그러면 물가 못 잡았네? 그러면 금리 인상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지금의 파월은 폴 볼커가 아니라 아서번즈였었구나. 파월이 경질되고 새로운 폴 볼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충격받을 수가 있겠죠. 이거를 누가 활용하는 것인가? 그럼 그 뒤에서 누가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CPI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는 미디어와 월가의 타임이 돼요. 어떻게 이 지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공포를 줄 것이냐, 이렇게 될 겁니다. AI 열풍 때문에 이미 오를 주식은 다 올랐어요. AI를 가지고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주는 주식들이 등장하지 않는 한 AI 때문에 추가 상승세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초전도체가 진짜라고 확인이 나오거나 AI에 맞먹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는 한 지금의 유동성과 금리 물가로는 한계는 있다는 거죠. 이런 타이밍에 상반기에 급등한 증시가 CPI로 인해서 브레이크에 한번 걸릴 수 있다. 원래 주식시장이 그래요. 대세 상승장도 한 번에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쉰다는 게 멈춘다는 게 아니라 약간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조정을 주면서 손바뀜도 일어나죠. 1차 상승에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사람들, 그 가격에서 조정을 줬을 때 다시 또 매수를 해서 2차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 손바뀜이 나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원래 대세 상승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과정에서 버텨내지를 못해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그냥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팝니다. 사고 팔고 하면서 대세 상승장 끝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예상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는 우량주를 하나 들고 쭉 버티던가, 아니면은 무리하지 않는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은 분할 매수를 하던가, 이런 전략들을 쓰는 게 훨씬 더 개인 투자들한테 좋습니다. CPI 지수를 2년 동안 분석을 해봤는데요, 유가와 2달간 내깅 효과가 있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우선은 유가를 보면요, 2021년 9월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CPI를 보면요, 1년 11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유가의 정점이 6월이었었어요. 21년. 그리고 CPI의 정점이 22년 8월이었습니다. 유가 현물 가격이 아니라 선물 가격이거든요. 유가 선물을 사서 현물로 인도받고 출하하는 시점을 생각하면은 2달 정도의 시간차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최근 2년간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유가 선물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0달러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CPI가 상승하는 구간도 본격적으로 9월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의 CPI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10월쯤에 발표하는 CPI는 4%대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물론 그거를 개인이 주도하진 않을 겁니다. 월가와 여론이 주도할 거예요. 주식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러니까 주식을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재료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월가 주방장이 조정이라는 걸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이제 물가는 필요 없어, 이 기술 혁신이 일어났으니까 증시는 계속 좋을 거야,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때는 플랜 A, 플랜 B를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을 무조건 들고 있는 전략이 좋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상황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짜야 되겠죠.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상승장이 나올 것 같고, 이런 시나리오대로 나오면은 하락장이 나오겠구나, 어디까지 나오나 좀 지켜보고 나서 결정을 하자. 확실한 거는 하반기에 투자 전략을 한번 새로 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강의로 만들었는데 회사에다 말을 해서 무료 PDF로 만들어 드리고 5일 동안은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경기 침체가 오면 하락하는 게 정상이긴 한데 상황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이랬기 때문에 올해는 이럴 것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유가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보충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러시아 전쟁이 지속 중입니다. 유럽의 겨울이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추울 수가 있어요. 여름은 뜨거워서 전력 소비가 심했습니다. 사우디는 네옴시티 때문에 감산을 유도하고 있고 유가를 80달러에서 받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는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뜨겁죠. 고용이 좋고요. 소비가 생각보다 좋게 살아있습니다. 원유 소비를 계속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셰일 업체들은 시추 증가세가 없어요. 천연가스 가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침체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유가는 100달러를 지금 넘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조정 국면에서 돈을 버는 업종이 거의 없죠. 원유 회사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유 회사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해서 인생 역전 누리자는 게 아니라 해치 차원에서 미국 셰일 주식이 이럴 때는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어제 증시는 경기와 금리의 영향을 받는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었고 정유주들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저께 나온 뉴스 중에서 의문이 있는 게 뭐냐면은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이라는 발언을 동시에 했다라는 겁니다. 이날 무디스가 미국의 지역은행들 신용등급 강등하고 대형은행들도 나쁘게 본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서 은행주들이 휘청였고 미국채 금리가 올랐고, 이를 진화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했던 발언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 진심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보는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가 무디스, S&P, 피치 세 군데인데요. 다 민간이에요. 실리콘밸리 은행 문제를 해결했고 미국의 대형은행 23개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시점에 굳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전에 했어야 되는 거를 스트레스 통과하고 나서 안전하다 생각하고 지금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에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타이밍을 노리고 말을 한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식 투자라는 게 표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상반기 증시가 편하게 오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채 금리가 3.7% 이하로 계속 관리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가 지금 4% 위로 몇 번 튀어 올랐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랑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을 통해서 조정을 유발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위는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통해서 미국채 금리가 4% 이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발언들을 한 게 아닌가. 금리 인상이 충분히 정점에 올랐고 사실상 끝이라는 발언을 해줌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다시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갑니다. 국채를 많이 보유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이제 자산이 다시 건전해지는 거죠. 상업용 은행이라던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보유하고 있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스트레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약간 힘들다 하더라도 실제로 견딜 수 있겠죠.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상업용 부동산도 구축이나 이런 데들 공실률이 문제지 신축은 올해 가격도 많이 올랐고 공실률도 5%가 안 된다, 5% 안 되는 데가 40%가 넘는다, 이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은행들의 위험은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상력을 한번 더해서 시나리오를 짜보도록 할게요. 월가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CPI가 더 튀어오르기 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발언을 받아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영국 연기금 파산위기 사태 때처럼 국채금리를 계속 건듭니다. 그러면 위기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발언을 위해서 이번에 할까 9월에 할까 애매했던 발언을 당겨서 하게 만드는 거죠. 연준도 실리콘밸리 은행 문제 때처럼 괜히 국채금리가 올라봤자 이거 해결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장도 불안해지고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당장 없지만 금리 인상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중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연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하반기에 CPI가 약간 오른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란 카드를 쓰지 못하게 돼요. 금리 인하만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못하는 시기가 점점 길어지겠죠. 금리 인하를 원래 올 하반기를 보고 있었는데 안 되겠구나. 내년 상반기겠구나.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안 되겠구나. 내년 말이나 돼야 금리 인하가 되겠구나. 이 고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금리를 계속 올리면 돈을 못 버는데 이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주고 미국의 튼튼한 경제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가 미국의 은행들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은행들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은행들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금리로 인해서 기술주가 가져가야 될 주가 상승의 열매를 월가의 은행들이 일부 가져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조정장이 끝나면은 이제 미국 대형 은행주들이 좋을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다른 시나리오는 유럽의 정책이 미국보다 몇 년 앞선다라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낸 시나리오인데요. 어제 이슈가 됐던 게 이탈리아 은행들의 횡재세 부과했었어요. 고금리를 통해서 은행들이 돈을 잘 버니까 정부에서 초과이익에 대해서 40%의 횡재세를 도입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은행주들이 출렁였는데 바이든이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증세를 참 좋아하는 대통령입니다. 배부른 미국 은행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겠다. 부자들한테 증세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하겠다. 좋게 얘기하면은 증세와 복지가 함께 가는 수정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포퓰리즘이죠. 어쨌든 바이든이 이 카드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월가가 사전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무력 시위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월가랑 은행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미국 경제를 절단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 재선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은행에 대해서 이상한 정책을 내지 마라. 일종의 무력 시위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무디스의 은행 신용등급 강등 같이 이 연이은 공격들이 이해가 됩니다. 하반기로 돌아서면은 뚜렷한 호재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다시피 호재와 악재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 뿐인 거지 하반기에 안 나온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년에 바이든 재선도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한 11월쯤부터 기발한 정책 하나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디서 호재와 악재가 튀어나올지는 몰라요. 이거를 보면서 계속 내가 포트폴리오를 수정해 나가면서 위험에 대해서 맞춰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거 하나만 사면 평생 보유하면 돈 벌어. 굉장히 단순한 걸 좋아하지만 굴리는 자금의 규모가 크다라던가 내 돈이 아닌 뭐 펀드라던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리스크에 대해서 조절을 하면서 최소한의 손실을 보고 당장의 상황에서 높은 확률로 안정적인 이익을 얻는 선택을 계속 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잃을 때 덜 잃고 벌 때 같이 벌면서 계속 돈이 쌓여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많이 오른 것들이 있다. 기술주 중에서 약간 팔아서 현금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들을 사서 자산을 해지할 것인가를 선택해 봐도 되고 만약에 그런 위기가 오지 않고 잠깐 쉬어가는 조정장이었다. 다시 상승장이 된다라 그러면은 다음에 많이 오를 만한 먹거리가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투자해서 기다리는 시간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장에서 왜 내 주식이 안 올라 떨어져 아파하지 말고 넥스트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